모교 신앙과 신학사랑방. 오늘은 두 달에 한 번 하는 민중신학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중신학자 김진호 목사님 모셨는데요. 김진호 목사님께서 펴내신 책,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21세기 민중신학, 세계신학자들 안병물을 말하다. 그 책에 보면 김진호 목사님 소개가 아, 안병무 선생님께 민중신학과 신약성서신학을 배우시고 대학원을 졸업하신 후 제도권 신학의 공간 밖을 떠도는 신학자의 방해자로 20년을 유랑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진정한 비주류셨다. 그리고 안병무 교수님께서 공동으로 설립한 한백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7년간 목회 경험을 하셨고요. 한국신학연구소 연구원도 계셨고, 무엇보다도 민중신학연구단체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의 주어진 임무는 신학 담론을 생산해내는 것, 특별히 민중신학적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는데 곧그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민중과 민중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김상재 목사님이 이렇게 코멘트 해주신 말을 잘 들었는데요. 민중 신학이 좀 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100번 공감하고요. 어, 여러 가지 이 민중 신학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충분히 대중적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제 그림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아, 이 대중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그러니까 대중을 독자로 염두에 둔 글들도 있고 한데 근데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물음과 우리 시대의 민중 현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중신화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초점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로 그냥 오늘 할 내용들을 개요를 적었는데요. 이게 공유해서 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제가 주목하는 그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민중 문제의 핵심은 극우주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민중 현상이 극우주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 시기에 대중매체로서의 이제 대중매체가 역사 속에 탄생한 거죠. 매스미디어가.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제 이런 매체가 탄생했을 때 대중이 정치적으로 주체화되기 시작했고 근데 그 주체되는 양식이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파시즘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 이제 괴물적 민중이 등장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당황스러운 현실이었는데요.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도 좀 그런 걱정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이제 제 문제의식의 출발점입니다. 그, 우선 이제 극우주의 현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음, 지금 현재 유로폴의 자료가 이제 범죄 통계가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유로폴의 범죄 통계를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극우 혐오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스타드 센터라고 하는 이제 범죄 통계를 주로 하는 연구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ECDB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극단주의 범죄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건데요. 그 자료에도 이제 극우 범죄가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극우 범죄가 굉장히
확장되어서 이를테면 지하디스트 범죄와 극우 테러리스트 범죄를 비교했는데요. 지하디스트 범죄가 60이라면 극우 테러 범죄는 250 정도 될 정도로 몇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이제 극우 테러 범죄가 매우 그 20세기, 21세기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혐오 범죄뿐 아니라 이제 극우 정치 세력 현상도 상당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극우 정당들이 집권하기도 하고 상당히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을 했죠. 동유럽도 더 극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극우화 현상과 불가분 연결돼 있죠. 미국의 트럼프 정부라든가 아시아의 아베 또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등도 극우 포퓰리즘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극우주의 세력의 정치 세력화가 21세기 이후에 아주 빠르게 약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이제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21세기의 이 극우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세계화의 위기와 관련시켜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계화의 위기를 보여주는 이제 징후들을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열거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양극화, 급격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라는 것은 이제 그 세계화에 실패한 계층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또 세계화의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화가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장됐는데 200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화의 생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기업의 자국 복귀 현상,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어, 그 글로벌 밸류 체인 현상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원의 공급에서부터 최종 생산품까지를 아주 정교하게 연결해 놓는 시스템이죠. 그걸 이제 그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제 많은 공장들이 생산 공장들이 자국에서 이탈해서 자원의 접근성이 높고 그다음에 노동 비용이 적은 곳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런 건 이제 오프쇼어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2000년대 후반에 오면 리쇼어링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세계화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화의 상징이 모스크바의 맥도날드점이 이제 들어갔을 때 90년인데요. 1990년 그때 세계는 세계화가 이제 본격화되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맥도날드가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급격하게 이제 서로 세계화라는 건 서로 네트워킹 되는 것인데 네트워킹을 단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현상이 이제 코비드19 사태입니다. 이제 뭐 그 세계화가 이제 각 이게 밀림 지역들의 공장을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림 지역에 특히 박쥐 서식지에 이제 공장이 들어가면서 박쥐들이 이제 살 곳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의 그 이제 종간 감염 사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인데요. 박쥐 서식지들이 이제 그 파괴되면서 이제 박쥐들이 이제 이동하다가 사람들이 키우는 이제 가금류와 접촉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 가금류로 이동한 것이 인간에게 종을 넘어서 옮겨오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코비드를 포함한 이제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이제 팬데믹 사태에 대한 이제 해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계화로 인한 사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코비드19나 그 밖에 기후위기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세계 위기 징후들인데,
그런 세계화 현상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본이 일상에까지 침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내면에서 이제 각자 자기가 기업이 되는 것이죠. 각자가 기업이 되는.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에 이제 열중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제 세계 현상은 근대적인 경계들, 근대는 이제 경계들의 시대거든요. 국경이 만들어진 거죠. 근대 이전에는 명확한 선으로서의 국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국경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변경지대, 프론티어 존이 있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근대 시대는 선의 시대, 면의 시대에서 선의 시대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국경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제 그 선들이 이제 선을 월장하는 일들이 훨씬 더 이제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제가 어제 해외 직구로 물건을 샀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물건도 이제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사는 것이 개인이 할 수가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또 사람들이 이런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상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국경을 넘는 근대적 경계들을 넘어 떠도는 유랑계층의 등장. 그래서 난민, 유민, 언더클래스, 오크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난민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적인 고통.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오는 그래서 절망계층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계화의 또 다른 양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어떤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나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국가가 등장하는데요. 국가가 나를 어,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혹을 품는 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이제 불만 계층인데 그런 이들에게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아무개 때문에 당신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적을 지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천연왕국 운동 이론에서는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고 정치학에서는 이제 포퓰리즘 정치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들에 의해서 증오의 정치가 세계화 시대에 이제 확장되게 됐다는 거죠. 이런 포퓰리즘 정치는 더 발전하면 그거 파시즘 체제로 전개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세계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세계화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면서 2010년대에 자연스럽게 포스트 세계화를 둘러싼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두 가지 경로만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포스트 세계화를 강화시키는 방식의 이제 포스트 세계화 경로를 이제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계는 탈냉전화됐지만 동아시아는 여전히 냉전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동아시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엄청난 자원이 몰려 있는 곳에 냉전 때문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죠. 동아시아는 또 그것은 러시아의 발전 전략에도 문제가 되고 중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은 지역적 계층의 불균등화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인 중국과 러시아가 탈냉전의 이제 어떤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얘기했고 이제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천인가요? 그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기됐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의 월스트리트 자본들을 연결시키면서 동아시아를 이제 세계화의 어떤 교환 가능한 지대로 만들어 놓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탈냉전의 기획이고 그런 점에서 한반도 입장에서는 평화 프로세스이기도 하는 이제 이런 기획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근데 포스트 세계화를 의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화로서의 기획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포스트 세계화의 한 경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었던 이제 신냉전은 이제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필요해진 거죠. 미국의 GDP의 40%를 넘는 나라들을 미국은 언제나 견제해 왔는데, 중국은 미국 GDP의 40%가 됐을 때가 2008년 무렵이었거든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이제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코비드 사태를 이제 경유하면서 중국이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와서 이제 21세기 20, 어, 2020년 전후로 한 시기에 이제 미국 안에서는 어, 2020년대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다라는 이제 어떤 절망적 위기론이 제기됐고, 그것이 이제 월스트리트가 이제 그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미국 워싱턴 정가의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낸 거죠. 중국 봉쇄를 강하게 이제 추진하는. 그래서 오바마와 트럼프와 바이든을 연결하는 이제 중국 봉쇄 정책들이 본격화되고, 바이든은 그 이제 신냉전이라는 것으로 이제 전개시켰던 것이죠.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이 신냉전은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기획으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의 위기와 포스트 세계화 현상,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절망 계층들의 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에 의해서 극우화되는 현상,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국 얘기로 돌아오면, 한국은 지금 현재 이제 48년 체제의 소환을 둘러싼 기억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얼마 전에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영화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 건국전쟁은 이제 이승만을 소환하는 작업이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의 반공주의와 극우적 반공주의 컨셉의 한국 사회 디자인을 이제 48년 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48년 체제를 2000년대 이후에 뉴라이트 그룹들에 의해서 이제 소환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48년 체제를 소환하는 작업을 본격화시키고 있다라는 것. 어, 이제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제 한국 사회는 아주 빠르게 세계화에 이제 아주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세계화는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국가였습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 성공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세계화가 이제 본격화 될 때 한국 개신교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제 메가처치의 러시가 일어나는데, 이 메가처치 러시 현상은 어, 그 두 번째 메가처치 러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후발대형교회 현상이라고 하는데, 선발대형교회는 1980년 어간에 이제 메가처치의 러시 현상이 있었다면, 2000년대 전후란 시기에 후발대형교회 러시 현상이 있는데, 이 후발대형교회 러시는 흥미로운 현상은 개신교의 양적 팽창이 멈추었는데, 메가처치들은 급속도로 많은 교회들이 메가처치의 대열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선발대형교회는 전국에 대도시들의 산 메가처치들이 있었다면, 2000년 전후로 약진한 메가처치들은 주로 강남권,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 집중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층 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계층화, 그리고 계층적인 문화가 교회를 통해 작동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화계급의 등장을 후발대형교회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요. 어,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후발대형교회가 약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다른 중소형 교회와 선발대형 교회들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이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 수는 정체돼 있는데, 총 교인 수는 정체돼 있는데, 특정 교회들로 교인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얘기는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평 이동한 현상, 후발 대형교로 이동한 현상을 신자유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동 현상은 성공하지 못한 교회로 하여금 성공한 교회들을 벤치마킹하게 하는 일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성공하지 못한 교회들은 이제 성공한 교회들을 열심히 하지만 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이 전제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모방은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위기가 계속되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에는 이제 궁핍과 고통과 가난의 담론이 교회로부터 이제 제고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제 그 자기 개발이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신앙을 주도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걸 이제 풍요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 성공 혹은 성공 예감을 한 계층들은 신자유적 이동을 했지만 절망 신자층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두 양상이 주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천지로의 이동입니다. 신천지로의 이동은 2000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 아주 신천지의 약진은 한국의 순복음 현상을 제외하면 가장 맹렬한 약진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의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약진한 신천지로의 이제 신자들은 새로 유입된 신자들은 다수가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천지 이 신자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계층적으로 열악한 계층들, 또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폭력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계층, 절망 신자층이 신천지로 이동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우파가 아스팔트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광장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이제 이 현상은 올드라이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은 정광훈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또 상대적으로 중립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극우 포퓰리즘적 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에 대한 선거연합에 이번에 이제 이번 선거에서 개신교는 거의 가담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절망신자층 혹은 예감된 절망신자층인들인데요. 그들은 어, 이제 뉴라이트의 가장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는 이제 그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 자이니치와 중국계 자인 담론을 발전시켰는데 한국의 뉴라이트는 이제 뭐 이제 공산주의자, 성소수자 뭐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담론을 발전시켰죠. 근데 이제 이런 절망신자층 혹은 예감된 절망신자층은 이제 뭐 학력도 높고 그런데 이 경쟁에 이제 그 실망한 사람들이 이 극우화된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따 대화 나눌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한국의 극우화, 오늘 우리 시대 극우화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아, 남병우 선생의 이제 말기 사상 중에 하나가 살림이거든요. 죽임을 넘어서 살림 이런 건데요. 이 살림을 제가 살림 정치라는 의미로 다시 언어화했고, 요즘 48년 체제 담론이 이제 일종의 안보 정치라면 그거에 대립하는 용어로 살림 정치를 제기한 건데요. 아, 이제 그 언더 이제 극우 현상들은 세계화 먼저 얘기할게요. 세계화는 수많은 언더 클래스들을 만들어냈고 이민자들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그런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나무, 풀, 뭐 기후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그 세계화가 배제해 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 풀, 뭐 동물, 식물, 기후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용어는 이제 어,
여성주의 신학자인 캐서린 켈러는 언더커먼스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즈는 이제 그 계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그 미국의 빈민 현상을 언더 클래스라고 용어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뭐 일종의 그 이 자본주의 더 나가서 세계화 체제가 만들어낸 이제 언더 클래스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제 신냉전 체제를 얘기하는 안보 정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제 배제와 증오의 정치를 담론하는데 이런 세계화나 포스트 세계화로서의 신냉전 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살림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림의 정치라는 말 썼는데 이제 이것과 유사한 현상이 이제 아고니즘의 정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의 급진 민주주의론자들이 얘기한 용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영국 공산당이 붕괴했을 때 수많은 이제 좌파 지식인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분열돼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단의 그룹들이 에, 그 민중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연구 현상의 한 특징적인 양상이 이제 문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연구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하위 공론장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그래피티 하는 청년들, 또 뭐 이민자 청소년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데 참여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디자인하는 것에 참여하게끔 하는 다양한 그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에 선출된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 이제 그 혹은 이제 뭐 정부의 이제 그 행정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디자인하는데 참여하고 이제 국민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투표에 불과했는데 참여민주주의는 이제 수많은 그 거버넌스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장을 최대한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고니즘의 정치는 뭐냐면 뭐 그래피티 하는 그 사람들이나 뭐 청소년들이나 이민자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의 주류 언어의 일원이 되지 못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늘 실패하는 거죠. 더더구나 최근에 또 이제 정신장애자들 같은 경우들도 자기를 언어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민중신학은 이제 민중을 얘기할 때 자기를 언어하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그걸 한의 언어로밖에 말하지 못하는 존재를 이 민중이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어떻게 그런 이들의 언어를 제도 속에서 담론화하고 정치화할 것인가를 다루는 게 이제 아고니즘의 정치.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급진 민주주의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고니즘의 정치가 이제 민중신학의 살림 정치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종합해서 포스트 세계화의 또 다른 길로서의 살림의 정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그 세계화를 더 확장하려는 기획이고 세계화를 단절시키면서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는 신냉전 프로세스가 현재 포스트 세계화에 관한 두 개 경로였다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길로서의 살림의 정치를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살림의 정치는 어, 그 언더 클래스뿐 아니라 언더 커먼스, 그 나무와 풀과 동물과 식물들 그들도 언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들의 파괴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정치적 담론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살림의 정치다. 이래서 민중신학의 이제 살림의 정치론을 제가 제기했고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논의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 논의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김